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이제 부동산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이게 중국이 헤세코프소 중에 부동산 문제가 있어요. 중국이 왜 부동산 문제가 걸려 있는가 하면은 1998년도까지는 주택은 정부가 지어서 무상으로 나누어 줬습니다. 근데 1998년 이후에는 집을 사야 돼. 정부가 안 나눠줘요. 집을 사야 됩니다. 사야 되는데 이제 한 채만 사면 될 텐데 이 사람들이 한 채만 사고 여러 채 사요. 왜 그런가 하면은 중국은 돈을 벌지 않습니까? 벌면은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우리는 주식 투자하고 뭐하고 했었는데 2000년, 2012년까지는 사실은 중국 사람들은 2015년까지구나. 2015년까지는 중국 사람들은 주식 투자하는데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또 다른 거 그러면 돈을 굴릴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축을 해야 돼. 저축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이자가 얼마인가 하면요. 2.5%입니다. 2.5%인데 문제는 그 당시 중국이 인플레이션이 보통 4%에서 6%요. 6%. 경제 성장이 보통 6%에서 8%입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하고 경제 성장을 더하면 14%가 돼요. 보통 10%, 최소한도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합하면 10%가 됩니다. 10%가 된다는 이 뜻은 뭔가 하면은 저축하면은 2.5%죠. 2.5%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하고 성장이 10% 되면은 앉아서 손해를 몇 프로 보는가 하면요. 마이너스 7.5%를 보게 돼요. 중국은 저축하면은 무조건 손해를 보는 시스템이요. 그런데 저축 외에는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어디 있느냐? 오로지 한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가 뭔가 하면 집을, 집을 사면 돼. 집을 사면 되는데 이게 한 사람이 10채 사도 되고 100채 사도 돼요. 그러니까 돈 있으면은 무조건 집을 사고 자기 돈으로만 집을 안 사요. 왜 집 안 사요? 집만 사놨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부동산 불패, 부동산만 샀다 하면은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중국은 더해요. 중국은요, 부동산만 샀다 그러면 두 배, 세 배 뛰는 건 그냥 보통 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대출 내. 대출 이자가 굉장히 싸요, 또 이게. 대출 이자가 4.5%밖에 안 돼. 4.5%밖에 안 되면 무조건 대출 내면 앉아서 6% 이익 봐요. 그러니까 관건, 이게 뭐 이제 인맥 동원해가지고, 관시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대출만 내면 돼. 대출만 내면 무조건 돈 벌어. 무조건 대출 내가지고 뭘 사요? 부동산 사요. 아파트 사. 아파트 사면 무조건 돈 돼요. 그래서 대도시의 부동산이 폭등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부동산 시장은 중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어, 이제 중국은 이제 그 경제 성장해야 되거든요. 성장해야 되는데 경제 성장하려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요. 투자를 해야 돼. 투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투자할 때 하면서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제 중국은 땅을 판다 그랬잖아요. 임대 빌려준다 했잖아요. 이제 파는 것도 똑같아요. 돈을 이제 부동산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요. 돈을 만드는데 부동산을 중국 정부가 이제 처음부터 다시 이래요. 이제 중국 그에서는 중앙상무위원, 중앙정부의 지도자가 되려면은 지방자치도시나 자치구로 내려가요. 거기에 서기가 됩니다. 서기가 돼가지고 경제 성장을 확 끌어올리면은 중앙정부로 들어가요. 그러면 확 끌어올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투자를 엄청 해야 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왕창 짓고 도로 닦고 고속도로 닦고 놓고
예, 공장 막 짓고 하면은 성장이 팍 뛰어. 팍 뛰면은 승진하거든. 근데 돈이 없잖아. 돈이 없는 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부동산을 팔면 돼요. 부동산을 팔면 되는데 그냥 팔면은 돈이 얼마 안 돼.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팍 올려. 뭐 거기에 뭐 종합 아파트 단지 짓고 스마트 도시 짓는다 해서 그 지역의 땅값을 팍 올려가지고 팔아요. 그럼 돈이 왕창 들어와. 돈이 왕창 들어오는데 왕창 들어오게 되면은 그 돈으로 아파트를 짓고 도로를 닦고 고속철을 놓고 공장을 지어요. 그 다음에 그 돈도 부족해. 그 돈도 부족하면 중앙정부, 지방정부한테 돈을 빌려. 이 채권 발행해서 빌릴 수 있거든요. 빌리고 외국한테도 돈을 빌려. 빌려가지고 공장 건물 쫙 올려요. 올리는데 그래서 중국 경제를 뭐라 하는가 하면요. 중국 경제는 빚을 내가지고 시멘트와 철근으로 세운 경제예요. 이 시멘트가 그래서 중국 경제가 한참 성장할 때는요. 이 시멘트 3년 들어가는 시멘트가 미국에 100년 들어가는 시멘트 양하고 똑같았어요. 그렇게 시멘트를 많이 쓴 거예요. 철근도 많이 쓴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경제 성장, 그 자치구의 경제 성장이 됐잖아요. 되면은 중앙정부 중앙상임위원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구로 내려간 서기들은 어떻게 하든 성장을 막 시켜. 어떻게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중국 GDP의 20% 이상이요 주택에서 나와. 주택 하나에서만. 미국은 3%고 우리도 굉장히 좀 높아요. 15% 정도 돼. 이렇게 되지만 중국이 훨씬 높습니다. 20%가 전부 아파트에서 나와. 중국 GDP 20%가. 그 다음에 부동산 판매 증가율이요 매년 30% 증가해. 이런 이유로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판매했을 때 원래 이게 지방정부 재정의 25%라 하는데 실제 지금 자료는요 보면은 지방정부 재정의 40%에서 50% 거의 반 정도가 땅을 판 돈에서 나와요. 땅만 잘 파면 잘 팔아서 아파트 많이 짓고 공장만 잘 지으면은 중앙정부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땅을 비싸게 땅값을 비싸게 받잖아요. 비싸게 받으니까 아파트 값이 뛸 수밖에 없지. 아파트 값이 뛰니까 이게 물론 이제 홍콩 쪽이 아파트 값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비쌉니다. 근데 그 중에 홍콩 다음은 베이징하고 상하이가 미국보다도 서울보다도 훨씬 높아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아파트 값이요 엄청 비싼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아파트에 돈을 때려 본 거요. 때려 부어 가지고 중국 사람의 부동산 비중이요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부동산 비중이 75.5%입니다. 우리나라도 높죠. 우리나라도 엄청 높아. 전부 다 돈 빚내 가지고 전부 다 부동산에 때려 본 거요. 부동산에 때려 부어 가지고 우리나라도 얼마인가 하면요 26%입니다. 74%. 74%. 일본은 좀 낮아요. 미국은요, 25%. 얼마 안 돼요. 25%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돈 5억 내지 6억만 가지고 미국 가면은 이제 중심지는 안 되고, 중심지는 안 되고, 이제 중심지가 아닌 곳은요, 6억쯤만 되면은 풀장이 딸린 고급 주택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6억 가지고 가면은 서울에 20평 아파트도 제대로 못 사요. 이렇게 아파트 값이 높은데요. 아파트 값이 높으면은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부담을 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아파트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크고 중국은 우리보다 더 커요. 이거 뭐 PRI 적정 기준은 생략할게요. 예, 하고 높은 중국 주택 아파트 가격 높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죠?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중국의 빈집이 6,500만 채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일본도
중국 빈집이 굉장히 많아요. 일본도 13.5%. 우리나라도 빈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7.4%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빈집은 주로 시골 같은 데 있어요. 시골 같은 데. 우리나라는 집이 전체가 한 2천만 채? 2천만 채 정도 될 거예요. 일본은 4천만 채 정도 되고 우리는 2천만 조금 부족해요. 중국은 훨씬 많겠죠. 근데 중국은 빈집이 6,500만 채야. 왜 이렇게 빈집이 많은가 하는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아파트만 지으면 무조건 올라요. 오르면 돈이 되거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아파트를 한 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보통 네 채 다씩 가지고 있어요. 왜요? 아파트만 사놓으면은 이게 사놓으면 오르니까. 샀는데 이게 안 팔리네. 안 팔리니까 현재 빈채가 65만 채입니다. 어떤 데 가면은 한 도시 전체가 거의 빈대로 남아 있어요. 빈대로.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업체 간 경쟁을 하고 아파트만 지으면 무조건 돈이 남고 아파트만 분양받으면 무조건 돈이 되니까 중국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한 사람이 네 채, 다 채 사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뭐고요? 또 이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스마트 도시, 이 스마트 도시라는 게 뭔가 하면요. 스마트 도시는 완벽하게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거기는 차가 자율주행 노선으로 다 다니고 그 다음에 모든 게 자동화가 돼 있어서 자가용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스스로 병원도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 몸 건강 상태 딱 체크해서 병원도 자동으로 가게 되고 기타 등등 최고의 도시 기능이 바로 스마트 도시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스마트 도시요. 자가용이 없는 승용차가 없는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다 움직일 수 있는 도시 이게 스마트 도시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스마트 도시를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한두 개도 아니고 500곳에 돈은 얼마나 4,200조나 투자해가지고 우리나라 예산에 한 10배 가까이 되잖아. 그죠? 그 돈을 투자해서 500곳의 스마트 도시를 만들려고 해요.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의 그림자 금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중국의 그림자 금융도 굉장히 중국의 회색 쿠플스에 해당돼요. 그림자 금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죠? 중앙정부의 이제 중앙 상임위원이 되기 위한 코스로 지방정부로 서기로 내려왔습니다. 지방정부로 서기로 내려왔으니까 경제 성장시켜야 돼요. 성장시키려고 그러니까 땅을 담보로 상은행에 맡기고 대출을 받아요. 받아서 이제 주택공사를 하나 만들어요. 주택공사에 돈을 줍니다. 주택공사가 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 어디요? SOC, 그러니까 철도 놓고 도로 닦고, 그 다음에 아파트 짓고, 뭐 공장 짓고,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하는데 돈이 부족해. 돈이 부족하니까 그림자 금융에서 돈을 빌려가요.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은행 역할은 하는데 은행이 아니야.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옛날 종금사 시죠, 그죠? IMF의 가장 큰 원인이 됐던 종금사 이런 데가 바로 그림자 금융과 같아요. 자, 이 그림자 금융과 같은 데인데 우리로 말하면은 뭐 새마을금고라든가 저축은행이라든가 종금사라든가 이런 거거든. 이런데 이제 우리 새마을금고에 돈을 갖다 넣어요. 돈을 갖다 넣으면 여기에 새마을금고에 돈이 많습니다. 많으면은 지방공사가 아파트를 지면서 아파트 분양을 해요. 그 분양권을 증권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새마을금고에 담보로 제출하고 돈을 엄청 빌려요. 엄청 빌려서 지방공사가 그 돈으로 이걸 다 짓게 됩니다. 이걸
그림자 금융이라고 해요. 그림자 금융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는 건데요. 요 그림자 금융, 중국의 그림자 금융 중에 알리바바의 엔트그룹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예로 들게요. 알리바바란 회사, 알리바바 회사는 우리는 이제 IT 기업이다 그러는데 아니요. 이 알리바바는 문어발 수백 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문어발 기업이요. 총수가 누구요? 마윈이잖아요. 마윈인데 그 중에 금융업도 해요. 금융업이 뭔가 하면 엔트 파이낸셜이라는 금융업이요. 금융업인데 이게 은행 아니면서 은행 역할을 해. 은행 역할을 하는데 이 은행 역할을 어떻게 하는 은행 역할을 하는데요? 은행은 아니야. 아닌데 이게 이제 그 중국의 최고의 은행이 공상은행이요. 공상은행인데 이 시가총액이 1조 7천억 위안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여기에 이익도 3억 위안이나 돼. 그런데 안트파이낸셜은요. 이게 이익은 170억 위안밖에 안 돼요. 얼마인데? 그러니까 공상은행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은데도 불구하고 주식 가치는 공상은행보다도 훨씬 커요. 훨씬 커. 그러니까 이 은행들이 뚝딱 나지. 이게 뭔가 하면요. 이게 안트파이낸셜 이게 뭔가 하면 우리 카카오뱅크 아시죠? 그죠? 그거와 같아요. 알리페이와 같은 건데 중국 사람 12억 명이 이 은행을 이용해요. 알리페이를 이용합니다. 알리페이를 이용하는데 이 알리페이 여기에서 이 안트파이낸셜에서 알리페이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대출도 해줘요. 소액 대출도 해줘. 소액 대출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요. 지금은 얼마 안 버는데 앞으로 중국의 12억 명은 이 은행을 사용하지 않고 안트파이낸셜 은행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근데 이 안티파이낸셜이 어떤 짓을 했는가 하면은 자, 이게 안티파이낸셜 글을요. 공상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1억 위안을 빌렸어요. 1억 위안? 1억 위안 좀 적다. 1000억 위안을 빌렸어. 1000억 위안을 빌렸는데 대출 금리는 4.5%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죠? 중국은 대출 금리, 예금 금리가 딱 고정돼 있어요. 보통 지금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예금 금리 2.5, 대출 금리 4.5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만 받으면은 무조건 돈 벌어요. 네, 돈 벌어요. 그래서 자 이게 엔터파이낸셜이 파인실링 해가지고 공상은행 가가지고 1000억 위안을 대출 받았어요. 대출 받아가지고 여기서 뭐라는가 하면 엔터파이낸셜에서는 거기에 가입된 그 회원이 얼마인가 하면 12억이라 그랬어요. 12억이면요. 중국의 은행 이용하는 사람은 전부 다 안티그룹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신용으로 아무 담보 없이 신용으로 돈을 빌려줘요. 큰 금액은 못 빌리고 한 1000만 원 정도를 빌려줍니다. 1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게 되면은 이제 소액 대출 해주는 거예요. 해주면 이걸 채권으로 만들어서 이걸 다시 금융기관으로 담보로 제출해가지고 또 1000억 위안을 또 빌려가지고 개인한테 다 대출해줘. 해주는데 이 대출 이자가 얼마인가 하면요. 1년에 25%입니다. 근데 여기에 1년에 이 공상은행은 대출 금리가 4.5%인데 이게, 예? 이게 신용으로 빌려주는 거는 이게 금리가 25%니까 앉아서 20%의 이익을 얻는 거예요, 이게. 12억 명에 대해서. 그럼 논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논하는 건데, 최근에는 여기 중국 정부에서, 야, 25%의 매일 너무 많아. 깎어. 그래서 지금은 14% 됩니다. 14% 되더라도 앉아서 그냥 10%의 이익을 얻는 거예요. 담보도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떼일 염려도 있잖아요, 그죠? 떼일 염려 하나도 없어. 뭔가 뭐, 이제 돈을 갚아야 될 시기에 돈 안 갚죠? 돈 안 갚으면은 이 사람의 사돈의 8촌까지 동원해가지고 문자를 보내요. 사돈의 8촌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지금 당신의 사돈의 8촌 되는 야가 1000만 원 빌렸는데
만약 이걸 만약 이 사람이 지금 안 갚고 있다. 안 갚으면은 신용 불량자가 돼서 이 사람은 사회활동을 못하게 되니 당신들이 이 사람한테 빨리 돈을 갚게 해라. 라고 압력을 넣어요. 압력 그렇게 넣으면 돈을 안 갚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을 갚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이 엄청나게 커요. 이 그림자 금융이거든요. 엄청나게 큰데 만약에 이때에 백스완 나타났다. 백스완. 코로나19가 나타나가지고 경제가 엉망으로 꼬여가지고 소액 대출 빌린 사람이 전체가 다 이걸 갚지 못하면은 여기에 국유기업인 금융기관 전체가 부실하게 되고 이 금융기관이 부실하게 되면은 중국이 망하게 됩니다. 우리 그 IMF 때 그런 겪었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의 글로벌 국제 금융 위기에도 이것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규제해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안트파이낸셜을 작년에 상장시키라 그랬어요. 상장시키면 어마어마한 돈이 쏟아져 들어와요. 그런데 상장 며칠 전에 상장 스톱 못 시키게 했어요. 못 시키게 하고 이 마윈 그 안티파이낸셜의 저 주인이 마윈이거든요. 마윈인데 이 마윈이 이제 그 왕치산 아까 들어보셨죠? 그죠? 왕치산이 원래 금융 전문가요. 금융 전문가고 이게 중국에서 2인자인데 시진핑 다음으로 힘이 높았던 사람 지금은 아니지만 높았던 사람인데 왕치산 앞에서 중국 금융을 욕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욕해가지고 갑자기 잡혀가지고 잡혀간 건 아니고 뭐 대담까지 했죠. 해가지고 굉장히 욕을 먹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요. 지금 최근에 이제 얼굴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안티파이낸셜은 상장 실패해버리고 문제는 마윈이 왕치산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가지고 잡혀갔다 안티파이낸셜이 상장이 금지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런 문제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림자 금융의 위험 때문에 아마도 상장을 시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않았습니다. 넘어가고요. 이제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는 까지 됐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중국의 기업 부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 부채가 166%예요. 이게 항상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각국의 부채를 한번 볼까요? 2021년도 겁니다. 2021년도 보면은 총 부채요. 총부채는 세 가지로 되죠, 그죠? 뭐로 되는가 하면은 하나는 그 정부 부채, 또 하나는 가계 부채, 또 하나는 기업 부채. 이 세 개 부채를 합한 겁니다. 합한 건데 일본이 최고로 많아. 일본이 414%. 일본은 망해도 진작 망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것은 부채 대부분을 일본 국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외국인들이 부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일본은 망했어요 벌써. 프랑스 371%, 영국 300%, 미국도 거의 300%, 중국 285%, 한국 257%. 그러니까 중국이 부채가 엄청나게 많다 그러지만은 총 부채 비율은요. 총 부채 비율은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보다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총부채로 따진다면은 그렇게 염려스러울 게 못 되는데 기업만 따지고 보면은 160%는 세계 제일 높아요. 이게 문제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정부 부채는 50%, 53%니까 얼마 그 문제가 안 돼요. 양호해요. 가계 부채도 많지 않습니다. 50% 정도 되니까 양호해요. 우리보다 양호해요. 우리는 몇 프로예요? 100%인데. 그 다음에 중국의 기업 부채가 160%가 돼서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 그러는데 대출에 빚의 60 내지 70%가 국유기업에 대출해 준 거예요. 국유기업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우리나라로 보면은 공사입니다. 지하철 공사, 그 다음에 수자원 공사, 주택공사 등등등등등 공사에 대출을 엄청나게 많이 해줬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공사가 파산됩니까? 파산 안 돼요. 왜요? 파산되려고 하면 정부가 돈 대줘야 돼. 중국도 똑같아요. 중국도 국유기업은 소유가 정부입니다.
정부인데 대체로 중국의 기업 대출의 대부분이 국유기업이요. 국유기업이기 때문에 대출이 파산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부채 이동, 이 부채 이동은 이게 시간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뭐 하겠습니다. 부채 이동은 뭔가 하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채는 세 종류 있잖아요. 그죠?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 이 부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글로벌 국제금융위기가 나왔을 때가 2008년도요. 2008년도인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됐었는가 하면요. 은행들이 부채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았는데 원래는 은행들 구조 조정해서 파산시켜버려야 되는데 정부가 파산을 안 시켰어요. 리만 브라더스만 파산시키고 나머지 은행은요. 정부 돈을 갖다 놓고 다 살려줬어요. 그 빚이 어디로 갔습니까? 빚이 정부로 간 겁니다. 기업 빚이, 은행 빚이 어디로 갔어요? 정부 돈 갖다 썼으니까 정부로 빚이 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의 유럽 재정위기인데 유럽 재정위기에 5나라 있었어요. 히그스 뭐 어디요? 폴란드, 스페인 위에 포르투갈. 그다음 피그의 아이가 2개입니다. 아일랜드, 그다음에 이탈리아. 그다음 그는 그리스, 스는 스페인. 이 5개 대지들 나라. 빚이 국가가 국민들한테 돈을 막 나눠주는 바람에 국가가 빚이 엄청나게 많았어. 그 중에 가장 문제됐던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IMF 때 500억 불보다 훨씬 많아. 훨씬 많으니까 이제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근데 독일하고 프랑스 와가지고 갚으라니까 못 갚아. 뱉져라. 뱉지면 큰일 납니다. 뱉지면 큰일 나니까 할 수 없이 이자를 탕감해줘요. 이자 탕감해주고 원금도 70% 탕감 딱 해줍니다. 그럼 이 그리스는 정부 부채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 대신 다른 데가 부채가 증가해요. 어디가? 독일,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이 나라의 부채가 증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국가 간 부채가 이동한 겁니다. 그 다음 중국도요. 중국도 기업 부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업 부채 이걸요 없애줘요.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없애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뭔가 하면은 개인한테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부채 이동이라 그래요. 이 부채 이동인데 이제 어떻게 기업 부채가 개인 부채를 이동했는가 하면요. 중국의 기업 부채가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항상 중국의 회색 커플스는 기업 부채요.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묘안을 하나 냈어요. 묘안이 뭔가 하면은 이거 그러니까 유상증자, 이제 부채가 많은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든가 상장이 안 된 경우에는 상장을 시켜서 주식을 팔아서 그걸 돈 들어올 거 아니요. 돈 들어오면 빚을 갚으면 돼요. 유상증자를 하는 거는 들어보셨죠, 그죠? 주식수를 발행을 해. 발행을 해서 이 개인들한테 팔아요. 팔면은 돈이 들어와. 돈이 들어오면은 이걸 빚을 갚으면 돼. 주식으로 빚을 갚을 수가 있어요. 빚을 갚는데 그러려 하면은 주식이 올라가야 돼. 주식 가치가 엄청 올라가야 돼요. 엄청 올라가야 되니까 중국이 그 좋은 방법이다. 빚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주식을 부양시키자. 부양시키는데 어떻게 부양시키는가 하면은 먼저 금리를 떨어뜨립니다. 금리를 떨어뜨려서 개인들이 돈을 빌릴 수 있게 만들어줘요. 개인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게 만들어요. 그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은행 같은데, 은행, 그 다음에 보험, 그 다음에 이런 데는, 투자금융, 이런 데는 주식 투자하는 걸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때 은행, 증권, 보험에서도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러니까 개인도 돈 빌려서 주식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금융회사들도 돈으로 주식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 대신 또 하나는 후광통이라는 게 있는데요. 후광통이라 하는 게 뭔가 하면 후는 상하이입니다. 상하이. 강은 뭔가 하면 홍콩이요. 홍콩과 상하이 간에 자금을 흐르게 해서 외국인도 홍콩으로 달러를 집어넣어서 상하이로 가게 해서 외국인도 주식을 사게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살 수 있는 데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많아지니까 여기 2014년에 2,400이었던 주식 주가가 8개월 만에 얼마나 뛰는가 하면요. 5,100포인트로 뜁니다. 8개월 만에 거의 2.2배가 넘게 주식이 팍 올라가. 팍 올라가면은 이때 5,200쯤 됐을 때 기업 공개해요. 이제 우리 옛날에 포스코나 한전이 상장했잖아요. 그죠? 상장하면은 온 국민들이 그 주식을 샀잖아. 마찬가지로 여기 이때 그 주식을 이제 공개하면은 중국 국민들 전체가 그 주식을 막 사들이면은 그 회사는 주식 판 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빚을 갚으면 돼요. 그래서 이때요, 이 중국 사람들, 이때 농민들, 유학생들, 고등학생들 전부 다가 주식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토픽에 그런 게 났어. 우리나라도 이때 중국 주식 펀드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많이 들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다 그랬어요. 벌었다 그랬는데 이게 2015년부터 그게 6월 8일인가? 6월 8일에 고점을 딱 찍고 그때부터 이제 폭락하기 시작해요. 폭락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중국 정부가 안 보니까 주식이 너무 올라갔거든. 너무 올라가면은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대기업 보고 너 가진 주식 있지? 빨리빨리 팔아. 유상증자 빨리빨리 해. 대기업 빨리빨리 상장시켜. 그러니까 주식 물량이 팍 쏟아진 거예요. 팍 쏟아지는데 살 사람이 별로 없잖아. 별로 없으니까 드디어 주식은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가파르게 폭락해요. 얼마 안 써져, 얼마나 떨어지는가 하면요. 여기 3,400까지 떨어져. 너무 떨어졌죠? 너무 떨어지니까, 큰일 나, 이거 안 되잖아. 문제 안 되잖아.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유상증자하고 기업 공개해가지고 빚을 줄이려고 그러는데,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이거 안 됐어요. 조금밖에 안 돼. 조금밖에 못했어. 조금밖에 못했으니까, 이제 주식을 너무 떨어뜨리면 안 돼. 너무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이제 5,200에서는 대기업 보고 주식 팔아라 그러는데 이때부터는 주식 팔지 마. 팔지 마. 금리도 좀 낮춰주고 주식도 안 팔고 이렇게 바쳤는데요. 바쳤는데 3,400, 3,500에서 조금 지지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2,400까지 폭락합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노태우 정부 때 제가 이제 88년부터 주식 투자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다 했어요. 다. 해가지고 망했던데 그, 그때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어, 그 신용으로 외환은행 가면은 신용으로 3천만 원 빌려줬어요. 포스코에 다니면 3천만 원 빌릴 수 있었거든요. 3천만 원 빌려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전 동서증권 갔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3천만 원 갖다 주면은 4,500만 원 또 빌려줘. 그러니까 나는 돈 한 푼 없이 7,500만 원으로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식이 막 뛰었는데 나중에 폭락해요. 폭락하는데 문제는 그때 노태우 정권 때 뭐라 그런가 하면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서라도 주가를 받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느냐? 못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주가는 끝없이 떨어졌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주가가 떨어지니까 3,500선에서 국가 대표 선수라는 게 있어요. 국가 대표 선수라는 게 뭔가 하면 은행, 보험, 증권, 금융회사들이거든.
금융회사 전체가 달겨들었는데 폭락을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못해서 2,400까지 떨어졌어요. 이 의미는 무슨 소린가 하면요. 드디어 중국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라 판명이 난 겁니다. 결국 중국은 주가를 부양시켜가지고 빚을 없애려 하다가 이것도 실패하고 그 다음에 중국 정부 통제하에 모든 것들이 경제가 이루어졌었는데 이것도 안 된다라고 세계 각국의 투자자들은 알았습니다. 아, 중국 위험하다. 이렇게 나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가 돼가지고 중국의 기업 부채는요, 해결이 안 됐습니다. 해결이 안 돼가지고 결국 이게 이제 드디어 회색 코뿔소가 나타나요. 기업 부채 회색 코뿔소가 나타나는데 우리 최근에 작년 2020년이죠. 2020년에 이게 뭐가 문제가 됐었는가 하면 칭화 유니그룹 이게 문제가 됐었죠. 그죠? 이게 국유 기업인데 이게 파산했잖아요. 디폴트 선언했거든. 이게 디폴트 선언했는데 이거 국유기업 칭화 유니가 디폴트 선언하니까 우리나라 언론에 나타난 것은 야 중국 망한다 이렇게 난 거예요. 특히 칭화 유니는 예, 칭화 그룹의 반도체 만드는 회사잖아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보고 이야 중국 반도체 굴기하다가 반도체 망했으니까 우리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야 잘 되겠다 우리나라 잘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듣기 좋고 보기 좋은 거니까 혹해서 봤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조금 이거는 언론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뉴스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칭화 유니그룹은 60여 개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회사 중에 한 개 회사에서 20억 불 빚이는데 그 디폴트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 60개 자회사 중에 한 개 회사는 당장 폐지되고 그다음에 파산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됐습니다. 그거 안 되고요. 그거 안 되고 이 제가 유니그룹의 한 개 자회사가 지불 보증을 해줘요. 지불 보증을 해주면서 이 회사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그 주식 거래돼요. 정상으로 돌아왔어. 이거 파산 안 됐습니다. 근데 원래 이게 국유기업이니까 국유기업은 아까 뭐라 했어요? 우리나라의 공사와 같다 그랬잖아요. 공사와 같으면은 이 빚이 파산 정도 되면은 나라에서 돈 무조건 주거든요. 중국도 똑같아요. 돈 무조건 주는데 왜 안 줬냐? 아마 그 CEO가 말을 들려오는 설에 의하면 그 CEO가 말을 잘 안 들었고 요 자회사 하나는 뽐보기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디폴트가 되도록 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출이 국유기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시장 문제인데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렸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의 출생률 문제이거든요. 원래 이제 경제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구 문제입니다. 인구가 만약에 감소한다든가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면은 어떤 경제 정책을 쓰더라도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가 있죠, 그죠?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경제 정책을 쓰더라도 이미 일본은 초고령 사회에다가 인구가 줄어들어요. 줄어들기 때문에 일본은 성장이 어렵습니다. 유럽 똑같아요. 유럽에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등 전부 다 초고령 사회입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어떤 경제 정책을 쓰더라도 성장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독일이 그 대신 좀 예외가 있긴 합니다. 중국은 어때요? 중국은 원래 애 하나 갖기 했잖아요. 그죠? 애 하나 갖기 하다 보니까 이 인구가요? 인구 증가 속도가 거의 없어요. 없는 데다가 경제가 성장하기도 전에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은요, 굉장히 큰 인구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령화치 넘어가고, 예. 농민공 문제. 농민공 문제인데, 농민공이란 거는 뭔가 하면은, 실제는 농민이요.
농민인데 농사지어서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농사 안 짓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도시로 가요. 도시로 가는데 도시로 가면 민공이 돼요. 그래서 합쳐서 농민공이 됩니다. 농민공이 되는데 문제는 중국에서는 호적 제도가 있어가지고요. 호적 제도가 있어서 호적이 시골로 돼 있어 농촌에 돼 있으면은 도시로 가서 살지 못합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없으니까 이게 불법으로 도시로 가요. 도시로 가서 거기서 일을 하는 게 농민공입니다. 이 농민공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사실 조정래 정글 만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중국이 지금 이제 경제 성장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는데 이게 공산당이 정치를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농민공 지금 이제 2억 5천만이라 그러는데 더 많아. 이 농민공들이 엄청나게 싼 임금 덕에 현재 중국 경제가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농민공 문제가 현재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죠, 그죠? 넘어가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농민공 문제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상세한 얘기는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문제 있다 보니까 2020년 작년이죠. 작년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허용이 됐습니다. 드디어 농민공도 도시로 이주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중국의 빈집이 6,500만 채라 그랬어요. 6,500만 채인데 이 6,500만 채의 빈집을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처리하는데 그 처리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농민공이 거기 거주 이전하도록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차피 집을 사야 되니까 이 집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출만 해주면 되니까. 이런 문제도 있다라 하는 겁니다. 뭐가? 빈집문 제기라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중국은 현재 경제 개혁을 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중국은 현재 국민 소득이 한 10,000달러 정도 됩니다. 10,000달러 정도가 되면은 중진국으로 들어가거든요. 중진국으로 들어가면은 대체로 뭐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중진국의 함정에 빠집니다. 중진국의 함정이 빠진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현재 이 중국은 어떤 산업 중심인가 하면 경공업, 그 다음에 중화학, 중공업 중심의 그 하이테크가 아닌 그런 산업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산업만 하면은 절대로 선진국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선진국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하이테크 산업으로 전환해 줘야만 됩니다. 또 하나는 선진국이 되려 그러면은 제조업으로서는 절대로 선진국이 안 됩니다. 서비스업으로 산업이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에 투자로는 안 돼요. 안 되고 소비를 많이 해야만 선진국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정책이 뭔가 하면요. 고하이테크 산업으로 전환하는 거하고 방향이 또 하나는 쌍순환 전략인데 이 쌍순환 전략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내수 중심으로 가겠다요. 내수 중심으로 가겠다는데 그래도 수출도 끼워 넣자. 그래서 쌍순환이요. 두 개. 내수와 수출인데 실제는 내수입니다. 내수, 중국은 앞으로 내수를 크게 하겠다라는 전략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 문제인가 하면 먼저 저부가 생활경제산업, 이 산업은 사실은 빨리 중국으로 봐서는 없어져야 되는 산업이요. 그래서 없어졌습니다. 어디로요? 동남아 등 해외로 이전을 했어요. 그런데 고부가 하이테크 산업이 그러면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부동산의 자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집중되어 있으니까 고부가 하이테크 산업으로 쓸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부가 하이테크 산업이 지지부진이야, 이 상태가. 그럼 또 한 가지요. 설사 고부가 하이테크 산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게 제조업하던 중졸 이하의 사람들은 농민공이죠. 농민공은요, 하이테크 산업을 감당을 못합니다. 이거는요, 최소한도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가 되어야만 하이테크 산업을 담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국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는 몇 프로인가 하면 30%밖에 안 돼요. 도시는 거의 다가 다 대학교까지 나오지만 시골은 아직도 농민공 이 사람들은 거의 다가 중학교 미만 졸업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이테크 산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겠고요. 그래서 하이테크 산업은 현재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가 됩니다. 또 하나, 하이테크 산업은 원래 중국 제조업 2025가 있는데 25년까지 뭐 어떻게 하겠다. 이게 이제 AI 분야, 무슨 분야, 하이테크 산업인데 미국이 그거 하지 말아요. 규시합니다. 그거 하는 기술 다 미국이 막아버려요. 그래서 하이테크 산업은 현재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이고 또 하나, 이제 쌍순환에서 그 내수 소비를 진작시켜야 돼요. 소비를 진작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심한 데가 중국이요. 중국이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너무 심한데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가 하면 소비의 대부분이 1%가 다 가져가. 나머지는 전부 다 가난해. 가난한 사람은 원래 이 사람들이 소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쓸 돈이 없는 거예요. 나머지 1% 돈이 많은데 이 사람 돈 쓰는 건 아주 조금. 이거 어디다가요? 주식이나 부동산 갚버리거든. 그래서 빈부격차에서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 기업격차. 기업격차에서도 문제가 생겨. 이 기업격차라는 건 뭔가 하면 알리바바, 텐센트, 그다음에 그런 기업 있죠, 그죠? 바이두 이런 기업체. 그러니까 IT 기업체들은요 엄청나게 기업이 커요. 기업이 크고 엄청난 이익을 냅니다. 중소기업체는 이익을 못 내. 이익을 못 내는데 문제는 이 중소기업체의 모든 사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고용돼 있어요. 고용돼 있다 보니까 월급이 별로 없네. 그러니까 소비할 돈이 없어. 노동격차 똑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죠? 아파트 사면 무조건 집값 올라. 집값 오르니까 중국 사람들은 아파트를 세치네치를 막 샀단 말이에요. 샀는데 이게 대출의 이자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를 갚는데 중국 평균입니다. 소득의 40%가 아파트 대출 갚는 데 써요. 나머지는 쓸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중국의 쌍순환 전략도 현재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현재 중국 경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 경제에 대한 걸 말씀드렸는데,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대체로 2007년부터 2016년 사이에 한 거의 10년 동안에 일어난 중국의 경제적인 상황을 1978년부터 2007년까지 일어난 경제 상황을 대체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2007년부터 2016년 사이에 중국에 어떤 경제 위기가 있었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